다, 다 오셨죠? 네. 저 먼저 인사를 드리고, 안녕하세요. 행복한 백수입니다. 예. 오늘 저희 카페 회원들을 위해서 그 특강을 준비했는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0,000원의 특강이지만 1,000,000원짜리 강의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재개발을 이제 수업을 제가 정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오시는 분들의 이해도 수준이 많이 다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재개발의 지읒자도 모르고 오시는 상태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재개발만 막 수십 건 거래를 하고 오시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편차가 커서 이 수업은 이제 정규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따로 이제 보강을 해드리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10분, 20분 정도 오신다라고 하면 자리가 남잖아요. 자리가 남으니까 이거를 우리 혹시나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같이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든 강의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오시면 약간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다른 분들은 이제 우리 이미 정규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약간 서로 연결점이 있고 뭐 컨센서스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장면에서 자기는 너무 정말 너무 생초보인데 이거를 설명을 대충 하고 넘어가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딱 손을 들고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라고, 혹은 이제 이 부분이 더 궁금합니다라고 알려주시면 그거를 더 나눌 수 있도록 그 강의안 자체를 제가 엄청 빡빡하게 넣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다시 제가 재차 3차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꼭 자기 궁금한 거를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막 덥거나 춥거나 하시면 저쪽 에어컨 밑자리에 보시면 리모컨을 가시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이렇게 귓속말로 줄여달라고, 예. 아니면 더 시원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강의할 때 보니까 매번 추워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예. 맨날 이렇게 추워가지고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안 된다. 포인터가 안 된다. 포인터가 안 되면 마우스로. 예. 그래서 오늘 수업 목표는 중개사님께서 매물 브리핑을 해주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갭 투자만 하다가 가시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듣고,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리고 이거를 밀어주는 상품이 진짜 좋은 건지, 아니면 나한테 이제 눈탱이 맞추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거를 좀 구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수업 목표예요. 예. 우리가 눈탱이 당하면 안 되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으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기준을 아마 좀 세워드리면 그래도 이걸 안 듣고 가시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강의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설명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 다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정비사업이 뭔지 첫 번째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절차적으로 법에 따라서 진행이 돼요. 어떤 다른 일반적인 우리가 빵을 판다거나 그 다음에 음식을 파는 그런 형태랑 다르게 굉장히 정비사업만의 큰 특징이 있어요. 그거를 좀 절차를 통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설명해주는 재개발, 재건축 물건의 설명 방식을 내가 보면서 이건 이 뜻이구나,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성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돼요. 사업성이 좋다 나쁘다. 그럼 그게 내가 돈을 버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거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능력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좀 높여드려요. 높아질지 안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개발 사업, 이런 정비 사업이 사업성이 좋다고 하는데, 혹은 나쁘다고 하는데, 그게 내가 돈 버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 그게 이제 비례율이 좋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라는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요 두 가지. 예.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여쭤보셨었는데, 초기 단계 가가지고 빌라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 건지, 예.
지금 뭐 동의서만 걷고 있는데 그 빌라가 주변 시세보다 1억이나 비싸고 2억이나 비싼데 과연 이게 적정한 건지 그런 걸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체크를 하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그 제가 한 2시간 넘게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다 정비 사업에 관한 것인데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거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수업이 끝날 거예요. 네. 그리고 중간에 혹시나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빠뜨린 게 있나? 네. 자, 그래서 일단 넘어갈게요. 저는 이제 정비 사업을 뭐 다 다루진 않고 제가 이제 정규 수업에서 다뤘던 게 주로 재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엄청나게 많이 한 그런 사람은 아니고 재개발 위주로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정비 사업을 설명을 드릴 때 재개발, 재건축 있으면 포션이 대부분 재개발이 많아요. 그렇다고 이제 재개발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재건축은 정형화된 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특별히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만 있으시면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거 공부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책도 많아요.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많지 않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형화되지 않은 내용들이 꽤 많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럼 그거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냐? 그리고 왜 그럼 재개발은 그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구분이 안 되시는 분 혹시 재개발과 재건축이 구분이 안 되신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이 구분이 안 되신다. 그럼 재개발, 재건축은 뭐 공통점이 뭐예요, 그러면?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치면 두 개 똑같은 공통점은 뭡니까? 못 들었어요. 부시고 다시 짓는다. 맞습니다. 네, 또 공통점, 재개발, 재건축의 공통점. 이주? 이주도 공통점이에요. 사업 절차에 있어서 공통점이죠. 근데 이제 사업의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결국 이윤을 내야 되잖아요. 그 이윤을 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윤을 내죠? 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 재개발, 재건축은 공히 아파트를 팔아서 이익을 내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사업인 거죠. 어떤 이게 무슨 자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구한테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누구한테 팔든 간에 조합원에게 팔든 아니면 누구죠? 뭐 일반 분양으로 팔든 간에 이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 두 개의 공통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이렇게 뭐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그거를 이제 그 조합원들이 들어가가지고 부셔가지고 새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 새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팔든 일반 분양자에게 팔든 그 청약으로 팔든 아니면 이 안에 또 임대주택이 있는데 여기 밑에 뭐 수입으로 따지자면 뭐 상가 분양도 좀 있고 근데 요런 거는 메인이 뭐냐면 결국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재개발은 아파트를 부셔서 파는 거는 재건축인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구역 안에 조그만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고 단독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빌라도 있을 수 있고 상가도 있을 수 있고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엄청나게 다양한 그 이해관계가 좀 섞여 있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대신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은 아파트를 갖다가 높은 아파트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재건축 사업인 거죠.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이제 차이점 이해가 됐죠. 하지만 그 결정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똑같은데 어디서 가장 큰 차이점이 나오냐면 재개발이 이해관계가 다양하신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5년 이상 재건축보다 늦어져요. 사업이. 평균적으로 5년 이상 늦어져요. 그리고 이 사업이 늦어진다는 그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많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돼요. 나중에 가서 그 얘기를 이제 들으실 텐데 사업이 늦어지는 이 팩트 하나가 굉장히 이제 많은 여러분의 이제 집을 구매하는 그 집값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기 이 공간의 수도권에 정비 사업이 재개발 그 사업 자체가 뭐 평균적으로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20년 가까이 걸린단 말이에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도 15년씩 걸리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그 부동산 사이클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 가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텐데 그게 결국 집값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정비 사업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래서 내가 살려고 한 집값이 이렇게 비싸구나. 이런 것까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재개발과 재건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재개발, 재건축 구분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정비 사업을 이해를 하려면 이게 얘도 사업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좀 박아야 돼요. 예.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본질은 뭐죠? 수익이 나야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수익이 안 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잘 가다가 수익이 나면 계속 갈 것인데 사업이 잘 진행이 될 것인데 수익이 안 나는 순간에는 멈출 수밖에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볼게요. 아까 제가 정비 사업이 한 20년 정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고가 만약에 그 기간보다 짧아지면 어떻게 돼요? 사업이 가다가 이제 멈춰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오늘 좀 목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조금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은 내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 혹은 더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사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거 안 찍으셔도 되고 그 카페에다가 아주 간단하게라도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다 공유를 드릴 거예요. 메일 주소까지 주시면. 그래서 굳이 찍으실 필요도 없고요. 예. 사업이 이제 수익이 나야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무작정 뭐 치킨집을 하나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치킨집 사업자를 내고 치킨집 프랜차이즈부터 가입을 하고 나서 수익 분석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수익 분석을 먼저 좀 해보고 나서 그 다음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될까요? 그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한 90% 같은 사람, 90%의 정도의 사람은 수익성부터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하잖아요. 저같이 약간 좀 이게 앞뒤 따지지 않는 사람만 한 10% 정도 되는 사람만 사업자부터 내고 돈부터 입금하고 공부는 나중에 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수익성 분석부터 해야 되거든요. 예. 이것도 사업이니까 지금 넘어가 보면 순서를 따져보면 이게 뭐 조합 설립, 동의서 걷고 사전 검토하고 입안해주세요 하고 막 이런 굉장히 복잡한 그런 절차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이게 그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단계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업이라 그랬죠. 사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익성 분석이 우선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걸 진행한 주체가 이걸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의서를 걷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한다는 거지. 예. 이해되시죠? 예. 근데 그래서 수익성 분석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상하게 절차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수익성 분석이라는 거는 매몰돼서 없어져 버리고 이 절차가 더 중요하고 이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닌가라고 약간 주객이 전도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게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는데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야 되는데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길어지면 25년씩 걸리기도 하고 아파트도 재건축이 빨리빨리 잘 안 되잖아요. 예.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된다라고 하면 좀 빨리 가는 편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10년이에요. 10년. 내 아파트가 다시 지어지는데 10년. 예.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해서 막 중요하다 혹은 어디 재개발 수업을 가도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수업을 가도 이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3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워낙 그 단계가 많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 시점에 내가 사전을 꺼내서 보듯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사전을 꺼내서 보시잖아요. 영어 단어.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일일이 다 알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다? 조합장님도 솔직히 모를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허가 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걸 공부를 해야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수익성을 투자자 혹은 그 조합원으로 내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주주의 개념인 거죠. 주주의 개념이니까 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만 알면 되지 이거를 일일이 절차를 다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기본적인 건 알아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걸. 왜냐면 이게 규제랑 맞물려 가지고 규제가 들어왔을 때 어떤 변수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변수가 생기면 내가 세후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뭐 이거를 원래는 비과세로 팔 수 있었는데 뭐 규제가 와가지고 비과세 팔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가지고 못 팔게 된다든지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절차는 좀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예시로 여기 보면 서계동 이제 서울역 서측에 서계동 신속 통합기획 그 하나 선정된 거 이게 언제 선정이 됐냐면 22년 12월 29일이니까 2차로 선정이 됐어요. 신속 통합기획이라고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은 신통기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통기획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은 다 신통으로 진행이 돼요. 그 사업이 이제 공모를 받는데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공모를 받았어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1차로 몇십 개 구역, 2차로 몇십 개 구역.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수시로 공모를 받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뭐 불과 엊그저께 신속통합기획 그 이제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 어디냐면 두 군데였는데 뭐 신길 쪽이랑 그다음에 동우암 1구역이랑 이렇게 두 군데가 가장 최근에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기사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이게 없네. 요거 앞에 문구만 제가 읽어볼게요. 서울시가 서계동 33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그럼 요거는 여기 보시면 이 많은 단계 중에 이게 구역 지정으로 가는 절차예요. 구역 지정으로 가는 절차인데 아주 최초에 주민이 자치구에 이반 요청을 한다 해가지고 이 이반 요청한 이 시기부터 쭉 단계가 있는데 여기로 가면 이게 구역 지정이라는 절차까지 간 건데 지금 여기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거는 여기 이 표에 의해서 보면 어느 단계일까요? 어느 단계? 1단계? 1단계가 어디입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협의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는 단계? 후보가 된 단계? 여기 후보가 된 단계. 네. 후보가 됐는데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그러면 2번. 어디입니까? 2번? 예. 여기 2단계? 정비계획 안 수립. 맞나요? 미엘님 맞나요, 이게? 2번일까요? 1번일까요? 3번일까요? 어딜까요? 여기가 3번, 1번, 2번. 뭐 확정된 것 같은데? 확정됐잖아요. 몇 번이에요, 도대체? 3번? 그러니까 확정됐으니까 3번 같잖아요. 근데 2번. 이 정비계획안을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거를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조합에서 정비업체를 끼고 과거에는 그거를 조합에서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도 정비업체가 끼긴 하지만 이렇게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좀 더 빨리 진행하라고 해가지고 신속통합기획안, 그러니까 정비계획, 이 사업계획, 정비계획이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사업계획을 짜는 걸 도와줘요. 근데 사업계획은 뭐겠어요? 결국 아파트를 어떻게 지어서 팔아먹겠다는 그런 계획일 거잖아요. 예. 그거를 짜는 걸 도와주는 거죠. 지금 정비사업을 이제 절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예시를 든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 오는데, 보면 이렇게 이 조감도도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뭔가 다 된 것 같잖아요. 다 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이까지 오는데도 한 3년이 걸려요, 보통. 그래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게 언제예요? 22년 12월 29일. 예. 그럼 지금 보면 한 1년 6개월 지났잖아요. 1년 6개월 지나서 이 정비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확정이 돼서 빨리 진행해야지. 빨리 진행을 안 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거를 주민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공람이에요. 공람.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자치구 서울시로 넘기는데 바로 넘기지도 않아요. 또 이게 절차를 거쳐가지고 서울시에서 넘기고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서
도계위라고 하는 이제 정비사업 결정을 하는 그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결정이 되면 이제 결정고시를 해요. 그럼 이 단계도 보통 1년 이상 걸려요. 이 단계도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1년 6개월 만에 여기까지 왔죠? 맞죠? 서계동 거는 1년 6개월 만에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1년이 걸리면 2년 6개월 만에 구역 지정이 되는 거죠. 예. 구역 지정이 됐다는 게 조합 설립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얘기예요? 구역 지정이 됐다는 게요? 그렇죠. 구역 지정만 된 거지. 조합 설립이 아직 안 됐어. 근데 여러분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절차를 들을 때 조합 설립인가라는 단계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조합 설립인가? 그 조합 설립까지 가는데 2년 6개월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딘가에서 조합 설립이 되겠다는 느낌이 지금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조합 설립도 굉장히 많이 온 단계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건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네. 조합 설립까지 왔다는 거는 한 5년이 걸렸다. 이 정도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막 이렇게 딱딱딱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사업이잖아요. 사업은 결국에 뭐예요?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비용에 있어서 가장 큰 비용이 뭐겠어요? 여러 가지 있겠죠. 물론 인건비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사업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비용은 시간이죠. 시간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꽉 넣고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 시간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조감도를 보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뭐야 내일 모레 이거 지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막 그 계좌에다 돈을 보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걸 보고 나서도 앞으로 갈 길이 지금 여기가 몇 년 걸렸죠? 1년 6개월 걸렸죠. 아까 재개발은 몇 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20년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직도 18년 6개월이 남았다. 이 개념을 장착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단계에 뭐가 있는가 아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게 오래 걸리는가를 알고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다른 분들이 말씀을 많이 안 해주시고, 그리고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상품의 매력도 확 떨어지죠. 당장 이런 황홀한 아파트가 내 앞에 올 것처럼 좀 설명을 해야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어떤 뭔가 장밋빛 미래를 심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너무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좀 잔소리처럼 들리실 거예요. 나중에는 좀 노이로제 걸리는 만큼 이게 오래 걸린다 이 얘기만 하니까. 예. 근데 오래 걸리는 게 굉장히 어떤 본질적인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정비사업 절차를 이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뭐다? 검색하면 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그것까지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 없고 다만 오래 걸린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예. 예, 하셔도 됩니다. 올해 20년이 걸린다는 것 자체는 그거를 제가 아파트까지 받겠다는 생각을 하면 20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파트까지 받을 때. 예. 저는 그 진행되면서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엑시트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그냥 단순하게 순진하게 생각해서 이게 지금 2단계인데 어쨌든 지금 사놓으면 이렇게 단계가 가면서 또 나 같은 사람이 오겠지, 내가 팔고 나갈 수 있겠지 하는 건 너무 순진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큰 틀에서 재개발 투자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7할 8할이죠. 예.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가지고 받겠다고 생각하신 분은 나의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은 한 20%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는 애초에 20년 버티겠다라고 15년 버티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대부분 중간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순진한 생각은 아니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는 거는 시간 리스크가 큰 건데 그거를 이제 누구한테 리스크지만 나는 좀 돈이 없지만 오래 기다릴 수 있어. 이런 사람한테 그게 기회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 근데 내일 모레 이제 그분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80 노인분께서 재개발을 뭐 동호암 아까 말씀하신 1구역 가가지고 사신다라고 하면 그분은 입주를 못 하실 확률이 굉장히 크죠. 현실적이잖아요. 그건 왜냐면 통계가 다 얘기를 해주잖아. 재개발 사업은 20년 걸리는데 80 노인이 가가지고 초기 단계를 사면 그걸 입주를 못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그분은 새로 사진 않겠지만 동호암 1구역을 옛날부터 가지고 계셨던 노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르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분은 입주를 못하고 파시겠죠. 예, 그런 게 많았어요. 이번에 뭐 광명 같은 데도 지금 다 새로 지어서 어떻게 하죠? 광명동도 다 천지개벽하고 있잖아요. 제가 2015년이나 16년도에 16년인가 17년도에 광명을 뭐 다수를 거래할 때 그때 저한테 파시던 분들이 다 그 어르신들이셨어요. 이게 한 10년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 거를 그분도 아시지만 이제 너무 힘들게 그 고바이에서 그 연립주택에 물 새는 데서 오랫동안 사시다 보니까 그냥 이게 다 완성되면 5억을 더 벌 수 있지만 지금 한 1억만 더 받고 새 빌라 가서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게 현명한 선택이신 거지. 그분들한테는 이 시간이라는 거는 계속 나한테 리스크로 다가오지만 새롭게 들어가는 어떤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이 긴 게 꼭 단점인지 아니면 누구에겐 또 어떤 이점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양면성을 계속 보여주는 내용을 제가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듣고 나시면 조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질문 좋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또 잡을 수 있는 리스크는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이익 주체가 너무 많으니까 중간에 뭐 중단돼 버려. 아니 콘텐츠가 막 난리쳐. 네네네. 그래서 내게 안 올라. 예. 안 오르는데 시세만큼은 오르겠지. 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시세만큼 뭐 아파트만큼은 아니지만 시세만큼은 오르겠지. 그게 제 가장 보수적인 수익률. 근데 이게 가장 최악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구역이 지정됐다면 구역을 엎어지진 않을 거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수익률은 안 나지만 시세만큼은 내가 받겠지. 중간에 엑시트 할 때 그 정도는 벌겠지. 맞는 생각이신데? 예. 아주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시고 한번 글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자, 이게 이제 제가 여러 번 이거 여러 번 보신 분도 많을 텐데 이제 제가 하도 정규 수업 때 많이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떤 아파트를 예로 들면 좋을까요? 마레프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요게 마포레미안 푸르지오의 시세고 이게 그 옆에 있는 뭐 초기 단계 뭐 대응 5구역이라든지 뭐 염리사라든지 아주 초기 단계의 그런 시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거기서 전혀 동의서를 안 걷었어. 그런 상태라고 하면 이만큼 갭이 벌어져 있어요. 이게 아파트 시세고 빌라 시세인데 빌라가 시세가 보통 전세가보다 조금 갭을 더 주면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 뭐 3억짜리 빌라가 있는데 4억에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전혀 바닥이다가 동의서를 몇 장 걷기 시작하면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6억으로 올라, 5억으로 올라. 그러니까 갭이 확 벌어지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동의서를 걷는 주체들이 사업성을 다 판단을 하고 동의서를 걷었고 사업이 시작될 만하니까 동의서가 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업을 할 때 뭐부터 따져봐야 된다 그랬죠? 수익성 따져봐야 된다. 그거를 다 시장이 판단을 하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레프 시세가 어느 정도 뭐 여기에 있다 이까지 왔으니까 그런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사업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돌아서고 동의서를 걷는다는 건 뭐냐면 이 사업의 첫 발을 내딛는 거거든요. 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확 올라가요, 시세가. 그래서 조합 설립되는데 가가지고 내가 뭘 사려고 해봤는데 시세가 벌써 이만큼 올라가 있으니 못 사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된다라고 하면 시간적으로는 여기까지 왔는데 벌써 저 앞 단계에서 몇 년 전에 그 마레프 시세의 이 시세는 뭐냐면 이 빌라를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아파트 줍니까? 안 주죠. 뭘 해야 주죠?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야 줄 거 아니에요.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보다 나의 감정가가 작기 때문에 내가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감정가라는 걸 받게 돼요. 그래서 3억을 받았어, 감정가. 근데 이 새로 받을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이래, 84가. 그럼 7억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3억이랑 7억이랑 합쳤는데 마레프 옆에가 15억이래. 그럼 뭐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겠죠. 예. 그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15억인데 여기서 원래 빌라가 4억이었는데 예상컨대 한 7억을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동의서 다 걷고 시통기획 뭐 선정한다라고 뉴스가 나왔더니 이미 7억을 더 내야 되는 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6억을 올랐어. 그럼 둘이 합치면 얼마예요? 13억이잖아요. 조합 설립도 안 됐는데 옆에가 15억인데 벌써 13억의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가상의 총 매수가예요. 그렇지만 얘가 옆에 있는 신축을 가격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 아직 사업도 안 됐는데 미래 사업이 진행될 애가 얘보다 만약 더 비싸 보인다라고 하면 그 무조건 오버슈팅이에요. 무조건 오버슈팅이에요. 얘가 이 개발 사업이 총 매수가가 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 근본적인 가치가 매매가가 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순간은 얘가 완성된 순간밖에 없어요. 완성되고 나서 내가 더 새 거니까 내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온베일리나 뭐 그런 거를 입주권일 때 살 때랑 지금 완성되고 살 때랑은 가치가 확연히 달라요. 근데 입주권에 살 때는 좀 문제가 전세라는 걸 활용할 수 없으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그 입주권 투자의 딜레마예요. 돈이 이쪽으로 갈수록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고 이쪽으로 갈수록 투자금은 적게 들지만 사업이 불확실하고 20년 걸리고 이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내가 투자에 활용할 것인가가 재개발 투자의 그 어떤 알파와 오메가지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를 알고 절차를 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왜 여기까지 왔지? 설명을 하다가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시간이 길게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의 사례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정비사업 몽땅이라는 서울시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의 그 리스트가 쭉 있어요. 있는데 이걸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중랑구의 면목동 69-14라는 곳이 지금 구역 지정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1차로 선정된 곳은 21년 연말에 선정이 됐어요. 12월 말에.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 2년 6개월이 지났어요. 2년 6개월이 지난 동안 구역 지정이 몇 개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몇 개 됐나?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5개가 됐다고 돼 있네요. 예. 많이 안 됐죠, 생각보다. 2년 6개월 지났으면 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역 지정이 됐어야 되잖아. 신속통합기획안이 나오고 1년 6개월 만에 그 다음에 구역 지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구역 지정부터 벌써 2년 6개월이 안 되면 2년 6개월 만에 안 되면 뒷단에 조합 설립이 5년 만에 되리라는 보장이 잘 없는 거잖아요. 예. 5년 정도면 좀 빠른 건데 솔직히 4, 5년 안에 조합 설립이 되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예. 이것만 봐도 아 이게 오래 걸린다는 게 괜한 얘기가 아니구나. 그냥 통계적으로 맞는 얘기구나. 팩트구나. 그걸 더 머릿속에 담아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오래 걸리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막 무슨 펜트하우스 받겠다고 20년 걸리는 걸 막 산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듣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꼭 살아있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한테 듣고 가신 거기 때문에 아, 재개발 사업은 오래 걸린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꼭 알고 가셔야 된다고. 예.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특강을 하는 거니까. 예. 여기서는 2차로 선정된 건 뭐예요? 구역 지정이 아직도 없죠. 예. 왜냐면 2차로 선정된 거는 22년 말에 후보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구역 지정까지 오려면 아직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보셨으면 재개발 전체적인 혹은 재건축 전체적인 사업 절차를 보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거예요. 볼게요. 지금 제가 질문을 적어놨는데 정비사업을 아파트 짓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보통 재건축은 15년, 재개발은 20년. 그럼 무조건 20년 걸리냐? 아니다. 좀 빠르면 15년 걸린다. 재개발은. 늦어지면 25년, 30년 걸린다. 재건축은 빠르면 10년 걸린다. 늦어지면
20년, 25년, 30년 걸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절차를 이제 조금 볼게요. 이거는 이제 한 번만 듣고 모르시면 그때 가서 사전을 꺼내서 보듯이 검색해서 다시 찾아보시면 돼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 외우는 건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아까 이반 요청이라고 해가지고, 이반 요청은 뭐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있어요. 뭐,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런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게 도정법보다 상위 계획이에요. 도정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어떤 식이냐면, 법 얘기하니까 안 되겠는데. 그 법 얘기는 안 하고, 아무튼 그 공간의 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활용할 것인가, 정비 계획으로 활용할 것인가 해가지고 그거를 모든 땅에 대한 용도를 다 계획을 짜놓은 도면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정비 사업도 올려주세요. 구역 지정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반 요청인 거예요. 근데 이반 요청도 한 단어로 돼 있지만 굉장히 절차가 많아요. 지금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지. 동의를 엄청 모아가지고 주민 전체 이 구역 바운더리 안에 50% 이상의 동의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우리 이런 정비 사업을 할 테니 구역계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우리 아파트는 얼마를 지을 거고 몇 세대 지을 거고 8살 얼마 지을 거고 5군 얼마 지을 거고 상간 어떻게 지을 거고 이런 거 다 짜가지고 한 번에 올리는 방식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게 비현실적이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에 여러 단계를 거쳐와가지고 현재 현황만 얘기할게요. 이제 신통기획의 사업의 특징은 뭐냐면 사전 후보지 선정을 해줘요. 후보지 선정. 후보지 선정이라는 건 이 단계에 있냐? 전혀 없어요. 예전에는 이 사전 검토 단계를 거쳐가지고 뭐 추진위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후보지로 해주면 이제 나라에서 돈을 좀 써가지고 서울시랑 자치구에서 신속통합계획을 정비계획을 짜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예, 그걸 해가지고 구역 지정까지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건데 앞단에서 제가 설명드린 요 앞에 전 페이지에서 그 과정을 보셨잖아요. 예, 보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반 요청 이건 이제 어디에 나온 표냐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카페에 제가 올려놨어요. 그건 누구나 들어가서 다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카페 가입하셔서 신청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아까 공람 중인 상황이에요. 공람 뭐냐면 결정고시 되기 전에 공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상위 계획인 2030 기본계획조차도 지금 공람 중인데 그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 표예요. 정비사업은 이렇게 진행한다. 예. 재개발은 이렇게 진행하고 재건축은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아주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국토 이용에 관한 뭐 법률 해가지고 뭐 2040 서울시 뭐 계획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그거 바로 아래 버전에 있는 굉장히 상위 계획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정비계획의 프로세스인 거야. 이것만큼 더 정확한 건 없겠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짠 거니까. 근데 요 숫자는 안 적혀 있어요. 숫자가 뭐냐면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한 이만큼 걸린다는 기간이에요, 기간. 그래서 아까 장하게 설명했던 정비계획 수립까지 오는데 3년이 걸리고, 죄송해요. 정비계획 수립은 미리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결정고시 내주는데 결정고시 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역도 지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구역 지정된 건 어떻게? 도면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게 3년이 걸려요. 빠르면 3년이 걸려요. 그러고 나서 조합 설립까지 가는데 한 5년이 걸려요. 그래서 아까 그 표에 봤는데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5개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평균을 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3년이 걸린다는 말이 맞죠? 거의. 그래서 조합 설립된 게 엄청난 노고에 의해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걸려서 끝까지 온 건데 그 조합 설립 때 가가지고 딱 갔더니 벌써 피가 뭐 4억인 것 같아. 뭐 갭이 벌써 투자금이 4억이야, 5억이야. 이런 느낌이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 정도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이만큼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간 리스크를 내가 5년이나 버텼는데 너는 뒤늦게 들어오는데 너는 시간 5년을 벌었잖아. 그러니까 돈을 이만큼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로 접점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매가가 그냥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로 오면 5년,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까지 또 한 3년이 걸려요. 그 과정 중에 뭐 건축 심의도 나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죠. 예. 요즘에는 조합 설립인가가 나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뭘 하죠? 맞습니다. 예. 파이팅! 예. 시공사 선정을 이 시기에 하죠. 예.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직전에 또 개개인에게 계략의 추정 분담금을 알려줘요. 그렇게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도대체 돈을 얼마를 더 내야 될지 혹은 얼마를 환급받을지 예상치를 알려준다는 거지. 추정치를. 그게 이 조합 설립인가 전에 벌어지는 일이고 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게 시공사 선정입니다. 시공사 선정을 이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는 건축심의까지 받아야 되니까 사실상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뭐다? 이거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 다 완벽하게 짜여진 거예요. 그러면 바로 거기가 빈 땅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지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빈 땅이 아니잖아. 이 정비 사업은 문제가 뭐냐면 빈 땅에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재산 위에다가 그거를 헐어가지고 다시 새로 짓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절차가 이만큼 더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뭐냐면 인허가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허가가 난 거예요. 인허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착공할 수 있죠. 심지어 인허가 받아놓고 착공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인허가 없어져 버리죠. 일반적인 건축 사업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나가지고 인허가를 받아놓고도 그 뒤로도 지금 뭐냐면 준공되는 데까지 한 10년이 더 걸려요. 꽤나 오래 걸려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재건축은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좀 속도가 단축이 돼요. 이주의 어떤 용이성이라든지 그 어떤 그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린 게 없고 대부분 일치가 되기 때문에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가 딱 나면 바로 가요. 쭉쭉쭉 가요. 대부분. 조합 설립인가 나오기 전에 상가 소유주들하고의 어떤 역학관계가 있어요. 그것만 잘 해결이 되면 재건축은 좀 빨리 가는 편이고 재개발은 사실상 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받으면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도 나왔고 내가 분양 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면 엄청 안정적인 거 아닌가요? 이거 가다가 뭐 사업이 무산될 일은 없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지난 뭐 2008년, 2009년을 거치면서 이주 단계에 있는 곳도 사업이 멈춰버린 곳이 많아요. 이주는 언제 하죠?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하잖아. 철거 단계 직전에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는데 설마 안 되겠어? 라고 하는데 많죠. 부가인 2구역, 3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언제 받았는지 아시는 분? 부가인 2구역, 3구역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2009년인가? 그때 받았어요. 2010년인가. 그 뒤로 아직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변수가 많은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업 자체가 20년이 걸리는데 그 중간에 시세가 확 떨어져요. 시세가 확 떨어지면 아까 초두에는 말씀 못 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우리가 이거 뭘 파는 사업이에요? 아파트를 파는 사업이잖아. 내 사업의 목적물의 가격이 확 떨어졌어. 시세가 15억 가다가 10억을 확 떨어졌는데 내가 15억에 팔겠다 해가지고 팔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장 경제에서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0억으로 확 떨어지는 순간 얘가 다시 15억으로 올라올 때까지 못 파는 거예요. 사업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냥. 이게 정비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고 이런 현상이 수도권의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이제 설명드리면 좀 긴데 자 그러면 지금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면 인허가를 받았는 건데 그거를 그 정비 사업을 이제 그 뭐냐면 빈 땅이 아니니까 빈 땅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이주를 시키고 철거하고 나서 무슨 뭐 오염토 나오고 뭐 철거하고 나서 원래는 철거하기 전에는 학교 짓기로 했는데 학교 안 짓는다 그러고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고 그다음에 막 전철련 와가지고 나 죽여라 막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서 죽을란다 그래가지고 거기 철거를 못하고 뭐 별의별 문제가 다 벌어지면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완성되는데 한 17년, 18년 걸리는 거고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한 15년 걸린다고 그래요. 재개발도. 그리고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으로 합치면 14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기준을 뭘로 잡았는지 모르겠어. 통계에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잡았는지 여기서부터 잡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의 재개발의 기준은 뭐냐면 동의서를 걷는 게 첫 스텝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보면 무조건 20년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재건축인데 차이점은 안전진단이 있고 이거를 이제 어떤 좀 절차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법 개정 사항이다 보니까 국회를 넘어가야 되는데 국회를 넘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옛날이랑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후 계획도시 뭐 특별법이라고 합니까? 줄여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안전진단은 그 해당되는 곳은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특별법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그냥 일반 법이니까 특별법이 더 우선하죠. 우선하는 거에 따라가는 거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안전진단이 없다는 게 특이사항이고 대신에 재개발은 요건이 있어요. 사업 요건. 이제 뭐 노후도라든지 이런 그런 요건이 있는데 노후도나 이런 요건에 대한 거는 오늘은 이제 안 다룰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그것까지 다룬 내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낡은 거를 부시고 새 집을 짓는 거니까 노후도에 대한 요건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겠구나라는 거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도대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는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 나오니까. 그리고 하나 이제 설명을 빠뜨린 게 뭐냐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개발도 그렇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동의율이 필요해요. 동의율. 이것도 사업의 요건이랑 다르게 조합 설립인가라는 요건을 갖추라는 게 다 도정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요건을 갖춘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몇 퍼센트의 동의율. 그리고 요렇게 이 아파트가 동이 이렇게 10동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별 동의율 이런 걸 받아내라 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재건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동별 동의율이 과반을 넘어가야 돼요. 과반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상가를 가진 동도 동이잖아. 그 묶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가지고 상가 소유자들이 야 우리가 50% 동의 안 하면 너희 못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도 아파트 하나씩 다 줘. 그게 뭐 줄만 하면 주겠지. 그게 이득이면. 왜냐면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빨리 조합 설립인가 해서 가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면 어떻게 해요? 애매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재척시키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분할하는 소송을 진행을 해가지고 야 너 이 상가는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니까 우리가 사업 진행을 같이 안 해도 되게끔 소송을 넣어가지고 일단 그래서 소송부터 진행을 하면서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느 단계에서 진행이 돼야 되냐?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진행이 돼야 돼. 왜? 조합 설립 인가의 요건이 뭐예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뭐죠? 그 총원의 뭐 75%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동별 과반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이때잖아. 근데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앞으로 나아갈 때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이런 걸 받을 때 동별 뭐 그 요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활을 거는 거예요. 상가 소유자들은. 그 뒤부터는 그래서 아까 제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합 설립 인가가 진행이 되면 이후에는 빨리 간다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재개발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철거만 남았는데, 철거만 하면 되는데, 철거도 다 해놨는데, 99% 철거해놨는데, 거기, 그 무슨 교회입니까? 예. 무슨 교회죠? 죄송한데, 사랑의 교회입니까? 사랑제일교회죠. 그치. 사랑의 교회는 제가 급이 다른,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거기서 버티면 몇 년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예. 이해되시죠? 여기, 요런 문제가. 예. 그럼 그렇게 버티거나 아까 부가연 얘기하면 예. 이제 관리처분 인가까지 갔는데 멈춰 있으면 예. 그 비용이라는 게 네. 조합원, 조합장 월급도 나가고 맞습니다. 예. 계속 많이 나갑니다. 예. 부가연은 그게 이제 조합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고 계속 비용이 계속 부과가 되고 계속 남아있고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정비사업의 큰 틀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식이냐면 임직원 급여 같은 경우는 사무실 운영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좀 미비해요.
그냥 엄청 작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총 사업비에 비하면 걔가 미비하기 때문에 걔가 장기간 그 소요가 되더라도 사실상 큰 틀에서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런 거지. 그거를 어떤 시공사에 그 대여를 받아서 진행을 하거든요. 대여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 거기 같은 경우는 레미안이랑 대림이랑 레미안은 이제 삼성물산이랑 그 DLENC인가 거기랑 이렇게 그 컨소로 돼 있어요. 부가인 2구역 같은 경우 거기서 준 조합의 대여금을 이제 받아서 쓰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할 때마다 총회를 거쳐가지고 받아내야 돼요. 근데 총회를 거쳐서 달라 했는데 또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업이 너무 늦어지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좀 복잡다단하죠. 근데 대부분 이제 자기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사업성이 좋으니까 자기가 애초에 먼저 선정을 한 거잖아요. 자기가 들어가서 경쟁 입찰을 거쳐가지고 내가 그 지위를 얻었으니까 그 대여금을 주고서라도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죠. 대신 나중에 언젠가 그거를 어떠한 형태로든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시공사의 어떤 위치죠. 정비 사업에 있어가지고 시공사의 위치는 그런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절차까지 이해를 했죠. 드디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구분할 수 있게 됐고 저희는 절차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절차보다도 어떤 이 큰 롱텀, 그러니까 긴 기간 이런 것들에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절차는 찾아보면 다 나온다. 자, 그래서 정비 사업을 이해하는 게 요게 저는 이제 그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걸 이해하게 되면 많이 이해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첫 시간 요걸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정말 쉽게요. 20년이 걸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집이 필요한데 빈 땅이 없는 상황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허물고 다시 짓는 방법이 밖에 없잖아요. 서울 수도권에 빈 땅은 많지 않잖아요. 특히 서울이라는 공간은 더더욱 없겠죠. 그래서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만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에 집이 필요해. 경기도에 집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신도시라는 건 없어. 근데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한데 집을 짓는데 20년이 걸려.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집값이 20년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집값은 모르겠지만 임대료는 이제 임대료는 뭐냐면 사용가치예요. 사용가치 있어가지고 새로운 집이 공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집은 계속 낡아가고 그 다음에 계속 낡아간 저기 하위에 뭐 처음에 내가 그 집이 부족한 시점에 집이 30년 된 집이 있었는데 새롭게 공급이 되는데 20년이 걸린대. 그러면 그동안 집이 계속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요? 기존에 아까 30년짜리 집이 그 50년이 돼가지고 헐지도 않았는데 사용 가치가 너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집이 뭐 예를 들어 서울시 안에 뭐 1000만 개가 있든 뭐 900만 개가 있든 총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후화돼가지고 못 쓰는 집이 생겨나고 그럼 그 못 쓰는 집을 새롭게 빨리 바꿔주지 않고 새로운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기존의 멀쩡한 집들끼리 사용에 대한 경쟁이 벌어지겠죠. 이게 이해됩니까? 새 집이 있는데 한 집은 낡아서 더 이상 못 쓰게 생겨버렸어. 근데 사람이 3명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다 들어가기 싫어해. 그래서 이 두 집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용료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공급은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이 사업 기간이 20년 걸린다는 문제가 뭐냐면 그 공급의 원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배를 만들어도 공기가 길면 똑같고 자동차를 만들어도 공기가 길면 똑같아. 수요자가 필요하는 시점이랑 그 수요의 니즈를 채워주는 시점이 안 맞아가지고 미스매치가 나가지고 그 수요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클이 있잖아요. 계속 그 조선업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항공기도 그렇고 우주선도 그렇고 다 그런 거죠. 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 공기를 3년 정도로 보면 돼요. 3년 정도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3년 안에 지어지니까. 근데 그거는 땅이 확보됐을 때 얘기인 거지. 빈 땅이 없는 상황에서는 재건축 가장 빨리 진행됐을 때가 10년이잖아요. 10년. 근데 재건축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개발로도 진행을 해야 되니까 20년.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우리 사이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이클.
자, 요게 뭐냐면, 자, 요 시기. 이게 뭐예요? 매매가예요. 매매가가 이게 KB 시세 시계열 전년 대비 상승률이에요. 전년 대비 상승률. 그러니까 전년 대비 상승률이라고 하면 뭐냐면 전세가가 여기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지만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전년 대비 플러스지만 여기 전년 대비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요 0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장기간 계속 하락 상태에 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2009년이라고 칠게요. 그냥 이게 뭐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9년부터 이렇게 매매가가 내림세가 이어졌어. 몇 년간 이어졌죠. 근데 그 사이에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어. 요런 특징이 있는데 요 내림세가 있는 구간에서 쭉 올라가는 이 기간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기간 그러면 바닥부터 꼭지까지 찍었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대충 한 12년. 요렇게 해서 한 12년. 그럼 여기서도 볼게요. 여기서도 91년부터 2009년까지 한 20년 잡아보면 20년 되나? 이 오르고 내리는 한 사이클, 이걸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렸다가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내린 시점부터 올라가는 꼭지까지 이걸 한 사이클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기간보다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이 더 길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요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만약에 지방 소도시로 그래프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돼요. 이렇게 쭉 누르면 돼. 이렇게 눌러가지고 얘가 짧게 오르고 짧게 내리고 짧게 오르고 짧게 내리고가 돼. 왜냐면 지방에는 빈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방에 빈 땅이 있으니까 3년이면 공급이 가능해.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가 어떻게 돼요? 3년마다 벌어지는 거예요, 소도시는. 그렇지만 수도권은 아무리 공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공급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요거 보이십니까? 여기 매가가 올라가는데 전세가가 많이 안 올라가는 요 느낌 보이세요? 네. 지금 매가가 피크를 찍었는데 전세가는 많이 안 올라가요. 이게 언제냐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왜 얘기하고 있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매가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올라갈 정도로 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자, 이거를 이렇게 다시 바꿔서 설명을 해볼게요. 바꿔서 설명하면 뭐냐면 매가가 공급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지방 같은 경우는 한 방에 팍팍 쓰러지잖아요. 맞죠? 빈 땅에다 아파트를 막 때려 지으면 가격이 금세 꼬꾸라지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모든 요인을 다 배제를 하더라도 아파트만 빈 땅이 많은 곳에 여러 개를 짓게 되면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훅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빈 땅이 없으니까 신도시 말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도시를 배제를 하고 이 정비 사업만으로 집을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아까 초두에. 아까 직전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을 때려 지을 수 없는 상황이야. 때려 지을 수 없는 상황이면 집값이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잖아요. 공급에 의해서. 맞죠? 공급이 만약에 이때를 한번 볼게요. 공급이 많으면 전세가도 떨어져야 되고 매매가도 떨어져야 돼. 이것까지 같이 설명드리려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그래도 설명 이어나가 볼게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공급이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전세가 매매가가 떨어졌어. 공급이 나왔어. 2004년도에. 그래가지고 떨어졌는데 공급이 계속 나왔으면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이제 매가 전세가 둘 다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공급이 나오다가 끊긴 상황이에요. 끊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다시 전세가도 오르고 매가도 오르는데 이번에 매가가 폭발적으로 오르는데 그러면 계속 한없이 오르느냐? 또 그건 아니야. 한없이 오르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그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없이 오를 때 특징이 뭐냐면 전세가는 여기서 멈춰 있고 매가가 막 계속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요 시점에서는 공급이 서울 수도권의 사이클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뭐가 결정이 짓냐면 뭐 대출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뭐 이런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서울로만 한정할게요. 서울은 구조적으로 공급의 원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에 의한 하락은 일시적으로 올 수 있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방은 폭탄이 팍팍팍 떨어지면 잠깐 올랐다가 잠깐이 아니지만 그 지방 입장에서 굉장히 장기적 하락인 거죠. 그러니까 3년 올랐는데 3년 만에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3년 동안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서울에서는 정비사업의 이 기간을 이해했다라고 하고 정비사업을 이해했다라고 하면 서울에서의 그 어떤 가격의 상승과 하락의 메커니즘이 지방과 다르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상기 신도시 들어오는데 그거는 충분하지 않냐? 물론 그거까지 생각을 하려면 좀 더 설명이 복잡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배제한다라고 하면 정비사업만 이해했을 뿐인데 여러분들은 정비사업을 절차를 이해하거나 그런 걸 이해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어떤 그 사업의 어려움, 긴 거, 시간적인 그 리스크 이런 걸 이해했는데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이해하게 됐어요. 맞죠? 이해하셨죠? 놀랍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나면 그래 공급 자체는 굉장히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앞으로도 크겠구나. 그러면 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은 배팅을 거의 이제 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뭔가 수요 측에서 큰 변수가 생겨가지고 하락하는 거는 내가 염두를 해둬야 되겠구나. 요 정도 마인드는 가지고 이제 서울시에 이제 뭐 어떤 뭐 정비사업 물건을 투자를 하든 갭 투자를 하든 뭐 아파트 투자를 하든 이런 거를 이제 머릿속에 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그 20년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이클을 넘어서는 기간인 거예요. 넘어서는 기간. 쉬었다가 다시 해볼게요.